세션 2의 주제는 로보토피아입니다. 현재 우리는 AI와 함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AI의 발전은 스스로 학습하고 또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을지, 또 고도화한 로봇은 인간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는 유익한 시간 함께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세션은 고영채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 단장께서 좌장을 맡아주실 예정이고요. 이정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 존하 베어 로보틱스 CEO, 백종윤 네이버 랩스 로보틱스 앤 자율주행 그룹 부사장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조 연설을 해주신 로드니 브룩스 최고 기술 책임자님도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영채 단장님과 발표자 그리고 토론자분들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고영채 단장님께 진행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세션 2 좌장을 맡은 한국연구재단 정보융합기술단장 고영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션 2는 방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보틱스 주제입니다. 로보틱스와 AI의 어떤 결합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국내외 대표하시는 연사분들을 모시고 세션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발표는 이정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님, 그리고 조나 베어 로보틱스 최고 경영자님, 그리고 백종윤 네이버 랩스 로보틱스 앤 자율주행 그룹 부사장님께서 각각 15분씩 차례로 발표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분간 Q&A 및 토론을 오늘 기조 연설을 해주신 로드니 브룩스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정호 레인보틱스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기로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정호라고 합니다. 일단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게, 이 자료는 사실 이 포럼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진 자료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발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의 약간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는 보시는 것처럼 인간의 이적보인 로봇인 휴버를 테마로 해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에 휴머노이드를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을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적보인 로봇들도 있고, 추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혀 다른 분야라고 인식되는 이러한 천문 마운트 같은 경우들, 다양한 센서류까지도 저희가 직접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AMR도 있고 사적보행도 있지만 주로 협동 로봇을 주요 사업군으로 선정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나름 마켓시어 1, 2등을 지금 다투고 있고, 아마 올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협동 로봇과 로봇 산업의 미래라는 주제인데요. 사실 저희 회사가 이런 로봇 산업 전반을 대표하거나 혹은 어떤 의미성이 있는 회사라고 보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또 저희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로봇이라는 게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작업이나 조작을 자동적으로 행하는 기계장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태초의 로봇이죠. 좀 벌크하긴 하지만
제조 현장에 활용됐던 로봇입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의 로봇들을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로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로봇들이겠죠. 어떤 제조 현장에서 어떤 물건들을 사람을 대신해서 제조해주는 이러한 형태의 로봇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로봇일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로봇이라는 용어가 점점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청소 로봇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전에서 집안에서 전통적인 가전에 로봇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로봇 청소기라는 의미에서의 로봇이라는 것들도 용어도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것처럼 아예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에도 로봇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로봇이라는 의미가 사전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이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로봇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를 다시 한번 보니까 기존에 있는 정의에 더해서 마치 사람과 같은 그러한 형태의 어떤 기계 장치를 이제 로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조금 더 이제 로봇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태초에 그 인간형 로봇이라고도 하죠. 이게 웨스팅하우스에서 만든 로봇인데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는 로봇이라는 것을 이동할 수 있고 환경을 인식할 수 있고 그 기반에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적당히 합쳐져 있는 어떠한 형태들을 저희는 로봇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예일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밑에 모바일 플랫폼이 있어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계단은 못 오를 것 같지만, 다음에 머리라고 생각되는 부위에 뭔가 비전 센서가 있을 것 같죠. 그래서 환경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고, 외팔이긴 하지만 팔과 그리퍼가 있어서 어떤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마 이러한 형태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가 정의하는 형태의 로봇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약 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족 보행을 하고 있고,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다양한 영상 센서들, 반력들을 측정할 수 있는 힘 토크 센서들, 관성 센서들, 그리고 양팔과 양손이 있어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아마 휴머노이드의 형태가 저희 회사가 바라본 궁극적인 로봇 플랫폼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휴머노이드는 보시는 것처럼 사람과 유사한 행동, 그러니까 모션을 수행할 수 있는 형태의 로봇을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혼다의 아시모가 상당히 유명하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은 좀 더 다른 형태로서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은 아직 일상생활에서 이 휴머노이드가 물론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긴 하지만 잘 쓸릴 거라고 아직까지는 좀 생각이 무리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제 데모로서 이렇게 적객을 하는 용도로 아시모가 활용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미국의 보선 다이나믹스사에 이제 아틀라스라는 로봇들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전기 모터 기반의 이족 보행 로봇들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특수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이족 보행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대표하고 있는 혼다사와 보선 다이나믹스사 이족 보행을 보여드렸고요. 저희도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지금도 계속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초창기에 2000년도죠. 지금으로도 거의 20년이 넘는 전인데 아주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 더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실제 이제 휴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2004년도에 처음 선보이게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안드로이드 형태의 로봇들도 만들게 되고, 약간의 이건 상상 속이긴 하지만 그 미래소년 코난에 나오는 로보로이드 같은 형태의 로봇이죠. 악당이 타고 다니는. 그래서 사람이 타거나 큰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한 이족보행 로봇들도 만들었었고요. 이 로봇이 이제 얼마 전 18년도에 평창 올림픽에서 성화봉송 그 주자로서 활용이 되기도 했습니다. 활용이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사람처럼 걷는 2009년도에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런 형태도 다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뛸 수 있는 휴머노이드. 뛴다라는 말은 이제 발바닥이 지면에 떠 있는, 두 발이 다 떠 있는 시간이 존재하는 걸 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형태의 로봇들도 만들어지게 됐고요.
네. 제가 지금 사실 오늘의 주제가 협동 로봇과 로봇 산업의 미래인데 왜 주구장창 이렇게 휴머노이드 얘기를 전반에 하고 있느냐. 사실 휴머노이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휴머노이드가 자동차로 보면 F1 그 경주차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F1 이 머신이 공도를 주행할 수는 없지만 이 트랙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동차에 현존하는 아주 최고의 기술들이 다 여기 투여가 돼서 이 대회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그 검증된 기술들이 다시 일반화된 상업용 차에 활용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투여되는 많은 기술들이 조금 더 일반화된 제품에 투영이 됨으로써 로봇을 고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휴머노이드 통해서 이렇게 아주 견고하고 스피디하면서 경량화된 팔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심지어는 이거는 이제 군사 목적이긴 하지만 뭐 야지에서 그런 포탄이나 부상자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로봇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쉐입 어댑티브 핸드라고 하는데요. 내가 파지하고자 하는 대상물에 따라서 손의 관절의 각도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경량화된 손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휴머노이드를 연구를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고도화된 걸 보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손에는 손가락에는 하나의 액추에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관절은 각각 3개씩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렇게 내가 파지하고자 하는 그 대상물의 형상에 따라서 손의 관절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형상의 물건들을 파지할 수 있고 파지력이 상당합니다. 이 손의 무게가 300g 좀 넘는 무게인데요. 실제로 12kg까지 핸들할 수 있는 정도의 파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런 컨시어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들, 다음에 이런 전혀 휴머노이드와 관계없어 보이지만 그런 기술들이 투영이 된 초경량 이동형 로봇입니다. 이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자체 무게가 5kg가 되지 않습니다. 목적은 드론이 이 로봇을 들어서 화재 현장이나 어떤 재난 현장에 투하를 시켜가지고 그 소방대원들이 진입하기 이전에 현장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로봇들이고요. 이족보형의 또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사족보행 로봇들도 만들어서 이제 기존의 바퀴 굴림 방식이 이동하기 어려운 공간에서 이러한 사족보행을 통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로봇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하나의 큰 줄기, 저희 회사 입장에서 보면 휴머노이드라는 큰 줄기에서 나와서 그 기술들이 형태는 다르 보이지만 다 그러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 로봇 플랫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이런 지금 좀 웃긴 얘기지만 오래되긴 했지만 이런 무대장치 같은 경우도 사실 로봇 기술이 다 들어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무대장치만큼 더 로봇 기술이 더 잘 투영되는 시스템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단순한 기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다양한 조명과 다음에 어떤 방송 장비들과 싱크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사실 로봇의 정교한 제어 이론과 어떤 통신 방법들이 그대로 활용되는 그런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이 천문 마운트라고 불리는 장비인데 지구에서 지구 바깥에 있는 어떤 대상물을 정밀하게 트래킹하는 장치입니다. 국내에서는 이 기술을 보유하는 회사가 저희가 유일하고요. 추적 정밀도가 1초각이라고 얘기하는데 3600분의 1도이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어떤 대상물을 한 1m 정도의 오차로 트래킹한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우리나라도 6곳의 무인화된 관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 저희의 이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이제 인공위성처럼 보이시나요? 사실은 이건 인공위성은 아니고요. 그 우주정거장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태양판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다음에 이런 해성들, 러브조이 해성인데 이런 것들도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찍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해성들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길게 끄는 것 같아서. 로봇 산업은 중요합니다. 아마 새로운 장이 지금 챕터가 열리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미래 사회에 로봇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로봇 산업은 발전한다. 아마 다들 동의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회색을 제외한 푸른색과 옅은 푸른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이 활용되는 공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현재는 아직까지는 제조 현장에서 로봇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점차 서비스 분야의 로봇이 확대될 것이고 오히려 더 그쪽 분야에서 좀 더 로봇의 시장과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에는 그런 공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로봇이 무엇이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협동 로봇을 설명하기 위한 명시적인 자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둘 다 자동차 공장에서 로봇이 활용이 되는데 한 곳은 사람이 없고 한 곳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협동 로봇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이죠. 작업자와 같은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협동 로봇이 앞으로는 서비스 시장, 결국 서비스라는 분야가 결국 사람을 대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로봇이 좀 더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로봇이 기존에 있는 제조 현장에서도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주 유명한 브랜드의 신발 공장에서 신발의 접착제를 도포하는 영상들이고요. 이런 부산에 있는 어떤 업체인데 한 200개 정도의 공작 기계에 로봇을 부착해서 자동으로 이제 머신 텐딩을 하는 그러한 작업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류 현장 당연히 중요하죠. 물류 현장에서 이거는 이제 대전에 있는 우체국 집화장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 이건 용접을 하는 영상입니다. 지금 조선소 같은데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품목 중에 하나인 조선인데요. 지금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용접공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접 플랫폼들을 이제 워낙에 되게 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기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서비스 분야에서는 과거에 이제 광고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다 했는데 혹은 특수한 기계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로봇을 탑재를 해가지고 기존의 기능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그 로봇이 칵테일을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넘기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로봇인데 저는 로봇이라는 거는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자체로서는 사실은 무의미하고 하드웨어이고 명령으로 주는 대로 움직이는 언어의 기계물인 것 뿐이죠. 사실 내가 여기에 어떤 어플을 설치를 해서 어떤 기능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로봇의 역할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확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율성과 위험성이 공존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로봇을 얘기하면 항상 화두로 나오는 게 AI입니다. 사실은 엄밀하게 저희 공학자 입장에서 보면 로봇과 AI는 사실 분리된 개념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봇 이꼬르 AI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로봇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면 조금 더 많은 일들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일 텐데요. 사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AI와 같은 그런 작업성, 그러니까 지능화를 통해서 작업성이 증대를 하면 동시에 위험성도 존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위험성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러한 AI가 탑재된 로봇들이 활용이 될 것인데요. 보시는 그림에서 보시면 아직까지 무인 자동차는 100% 활용될 수가 없지만 사실 가정에서는 로봇 청소기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일한 기술, 큰 의미에서 보면 동일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낮은 로봇 청소기는 가정에서 쓸 수 있지만 위험성 있는 무인차는 아직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결국 이 위험성을 우리가 어떻게 해지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로봇과 AI 혹은 AI와 다른 영역과의 집합체에서 상당한 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로봇이라는 게 현재는 전문가가 사용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다양한 비전문가들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4가지 정도의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로봇에게 명시적으로 작업을 지시할 것인가? 어떻게 로봇에게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가? 많은 로봇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에 우리가 명확한 대답을 해야지만 로봇 산업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션인데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데요. 과거에 로봇의 1단계라고 표현하고 싶은 게 기존의 산업 로봇이 활용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의 산업용 로봇이 활용되는 단계를 자세히 보시면 공장과 같이 정적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세팅이 그렇게 변하지 않는 환경에서 주어진 한두 가지의 임무만을 수행하는 그러한 로봇이 활용되는 공간들이 있었고요. 그게 저는 로봇 활용의 1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2단계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조금씩 도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추후 이제 다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서빙 로봇 같은 게 대표적인 얘기겠죠. 공간은 좀 더 동적으로 변합니다. 의자가 있고 없고 사람이 동선이 있고 없고 테이블이 병되는 이런 동적인 환경에서 하지만 여전히 한두 가지의 임무를 가지고 서빙 로봇처럼 그러한 로봇들이 활용되는 시대가 지금씩 조금씩 도래하고 있는 지금 2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3단계는 저희는 당연히 동적인 환경에서 특히 사람이 같이 공존하는 이런 환경에서 한두 가지 임무가 아니라 좀 더 보편화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로봇들이 이제 점차 활용이 될 수 있다. 그게 로봇 3단계라고 표현하고 하고 싶고, 그거에 가장 적합한 형태가 결국에는 휴머노이드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최근에 공개한 아직 휴머노이드까지는 아니지만 아직은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아직 그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양팔로 우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 보시는 이런 로봇은 아마 이 입구 쪽에 보시면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로봇의 여러 가지 응용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진행하는 부분 잘 보여주셨고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다 말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나중에 Q&A 토론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 하 베어 로보틱스 최고 경영자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어로보틱스 대표 하정우입니다. 이름을 영어로 소개하니까 그것도 한국말로 영어로 소개하니까 좀 어색한데요. 제 한국 이름은 하정우고요. 영화 배우랑 이름이 같아서 사람들이 기억을 잘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로봇을 전공을 하고 로봇을 오래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제 전공은 컴퓨터 사이언스인데 이제 제가 박사를 받은 거는 어떤 이제 프로그래밍 랭귀지 시스템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전체 컴퓨팅 시스템 하는 이제 플랫폼 디자인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보면 뭐 CPU랑 OS랑 메모리랑 그다음에 뭐 배터리 이런 것들 최적화하는 그런 쪽에서 제가 이제 구글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데 좀 기여를 했고요. 또 오픈 소스로는 이제 자바 랭귀지에 제가 많이 좀 그 메모리 관리하는 쪽에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제가 로봇 산업에 뛰어들게 됐느냐? 그러니까 로봇을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고 이렇게 제가 식당을 창업을 했습니다. 이것도 뭐 제가 식당을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는 이게 엔지니어로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게 좀 인생이 무료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포들 뭐 이렇게 맨날 만나서 이렇게 놀 아지트 같은 게 좀 필요해가지고 그러면 식당을 하나 해볼까 했는데 이게 제 인생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식당을 운영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전혀 몰랐고요. 제가 구글 같은 좋은 회사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불만을 가졌던 게 굉장히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워낙 사람을 뽑기가 힘들고 좀 뽑아놓으면 관두고 그래가지고 주방에 들어가서 일하고 이제 서빙을 하면서 이제 저는 엔지니어니까 왜 이걸 다 사람이 손으로 하고 있을까? 이거 좀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뭐 다들 미국에서는 차고에서 창업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식당 구석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CTO랑 이제 Chief Robotics Officer 이 두 친구가 식당 구석에서 그 식당의 미관을 해치면서 이렇게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저희 프로토타입은 이제 그 오늘 기조 연설해 주신 그 러드니 님이 만드신 그 아이로봇 그 플랫폼 위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순두부집에서 그 요구르트를 나르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해도 로봇이 이렇게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만약에 도망 나가면 어떻게 할까? 우리 가게 망하면 어떻게 되나?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하셨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베어 로보틱스가 이제 창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식 시장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방역 로봇,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큰 서빙 로봇, 엘리베이터 배송,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에 이제 AMR까지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섹터로 저희가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창업 초기만 해도 이제 하도 엔지니어 생활이 좀 지겨워서 어디 가서 이제 기술 얘기를 별로 안 했는데, 저희는 이제 이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 모빌리티의 어떤 기술을 이제 갖고 있는 회사고요. 이런 그 모빌리티 측면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좀 앞서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본사는 이제 실리콘밸리 레드우드 시티에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45개 주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현재는 전 세계 20개국에 한 만여 대 이제 로봇들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저희가 최근에 LG전자의 투자를 받아서 LG전자랑 협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통신 이제 KT가 저희 이제 한국 쪽 디스트리뷰터고, 일본에서는 이제 소프트뱅크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저희 로봇을 일본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미국 외식업 협회라는 데에 좀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일단 식당에서 로봇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시카고에 있는 협회 분들이 저희 식당에 오셔서 이제 갈비를 먹으면서 야, 로봇을 어떻게 쓰는 거야 하고 보시고, 저를 이제 이 협회 쇼에 초대를 했는데, 이게 거의 CES 같이 큰 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로봇을 이제 발표를 하고 그 이듬해 그 혁신상을 수상을 하고, 또 이제 전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에 이제 2개를 저희가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에 굉장히 큰 업체들하고 저희가 많이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게 워낙 전통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제 그 허스피탈리티 이 섹터에서는 저희 로봇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검토하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신 것 같습니다. 뭐 호텔 체인도 이제 메이저 체인들이 더 이제 저희를 도입을 하고 계시고, 이제 뭐 이제 산업 쪽에서도 이제 LG전자와 또 뭐 델, 뭐 파나소닉 이런 데서 이제 먼저 도입을 하고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식 쪽에서는 뭐 맥도날드가 가장 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맥도날드의 전 대표님이 운영하는 또 투자사에서 저희가 또 투자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여기 구글이 저희 고객으로 돼 있는데, 구글의 이제 그 자율주행차 웨이모 있잖아요. 그 웨이모 카페테리아에서 저희 그 로봇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구글하고 잘 어울리는데, 이게 뭐 구글의 어떤 테크 하시는 분들이 저희 로봇을 도입한 게 아니라 구글의 푸드 팀이 그 잡지를 보고 저희를 알게 되셔서 그 전화로 연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무리 구글 이래도 굉장히 이 외식 산업은 좀 이제 전통적인 산업입니다. 온라인 주문이 아니라 잡지를 보고 전화로 주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 세계에 그 이제 법인이 이제 4개고 이제 곧 올해 말까지 한 6개 정도로 늘어날 거고요. 이제 많은 경우 로봇이 이제 데모를 보여주는 것까지는 쉬운데, 그 저희 로봇은 현장에서 한 지구 100바퀴 정도 도는 거리를 이제 주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미션 수행을 한 2억 건 이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실수도 많이 했고, 현장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서 이것들을 이제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을 하면서 이제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업화된 이제 플랫폼을 이제 완성을 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그 기술 기반을 바탕으로 다양한 그 로봇 제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다 사람이 직접 하지? 그래서 이제 계속 저희는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을 만들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사람다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 하나의 3D 업종이라고 하고요. 뭐 택배든 뭐든 여러 가지 이게 3D 업종이라고 부르는 게 이제 어떤 일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기 싫은 그런 일자리거든요. 뭐 우리가 뭐 로봇이 일자리를 대체하느니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정작 젊은 사람들한테 힘든 일을 하라고 하면 다 안 하는 이유가 이게 결국 사람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구도 줄고 있고 점점 생산성은 더 이제
요구는 높아지고 있는데 이럴수록 더 로봇이 또 고도화되고 우리 삶에 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또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로봇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싸게 만들고 이제 레드 오션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이런 역사들을 보면은 이런 워크스테이션 시절에 뭐 이 각각 회사들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다 만들어서 이렇게 팔던 때는 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로 이런 PC라는 게 보급이 되고 이제 거의 1인 1 컴퓨터 시대가 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수요가 더 증가를 했고요. 핸드폰도 이제 뭐 피처폰 시장일 때만 해도 일단은 싸게 만드는 게 중요하지 R&D가 중요하지 않아. 이런 시절에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이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지금 로봇도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기계 공학적인 어떤 기술이나 통신 기술, 전장 기술과 아울러서 이제 AI가 점점 고도화되면서 AI가 가장 열 수 있는 그 시대는 로봇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로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은 뭐 서치 엔진이 발달이 돼 있는데 챗 GPT 같은 이런 AI 툴이 조금 더 좋은 정보를 빨리 갖다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뭐 사람이 그 챗GPT 없어도 사실 구글 서치 같은 것만 해도 잘 활용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로봇은 뭔가 아이디어는 많고 한데 이 그 기계의 지능을 담지를 못해서 정말로 활용도가 높은 그런 제품이 아직 나오질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기계의 도움을 얻어서 뭔가를 독립적으로 시키고자 하는 거는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보면 이제 클리피라는 그런 어떤 에이전트들이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홈 이런 어떤 스피커들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이게 움직이지 못하고 하니까 어려웠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말로 해서 코딩을 하고 제품을 만들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생산성을 가져올 수 있는 게 뭐 사람들이 다 꿈꾸는 그런 시대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로봇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탑재되면서 굉장히 무수한 로봇 관련 제품들이 나오고 또 인류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그런 시대가 열릴 거다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로봇 시대가 열리기 위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그 각 회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해야 되니까 이제 투자 비용도 많이 들고 그것들이 이제 산업이 커지지 못하는 어떤 저해 요소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점점 로봇 대수가 늘어날수록 소프트웨어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희도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 이제 보면은 이제 네트워크가 잘 접속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장애고 오늘도 우리가 이제 로봇을 얘기하고 있지만 저 이제 키노트 스피치 할 때 이 슬라이드가 막 자동으로 넘어가는 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장애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로봇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제품의 그런 사소한 장애들이 굉장히 그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퀄리티와 이런 플랫폼이 안정적인 것들이 굉장히 로봇 산업을 키우는데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회사는 이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데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플랫폼이 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를 중심으로 8개 카메라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로봇 플랫폼은 3D 카메라 3개와 이제 2D 라이다 하나로 자율주행을 합니다. 그럼 왜 카메라로 하지 않고 라이다를 사용하느냐 하는데 이제 자동차 같이 배터리가 큰 시스템에는 이제 좀 CPU를 많이 써도 카메라를 다는 게 훨씬 더 가성비가 나오는데 이제 배터리가 작고 컴퓨팅 파워가 높지 않은 이런 작은 이제 모빌리티 기계에서는 2D 라이다를 쓰고 3D 카메라를 3개를 달았을 때 안전과 효율을 2개를 다 보장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클라우드의 관제 시스템까지 저희가 이제 고도화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로 로봇이 지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불과 1.45m 폭의 2대 로봇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는 이제 서로 인식을 하고 우측 통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사람도 같이 다닐 수 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로봇이 자기 지능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로봇들은 중앙에서 컨트롤을 해서 계산을 해서 로봇의 동선을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군집 제어라는 거를 이제 해왔다면은 이제 미래의 로봇은 이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사람 수준의 어떤 이런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도에 어떤 다른 없던 물체가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식당에서는 의자가 되겠고 이런 뭐 물류 창고에서는 뭐 박스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대차가 잠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 로봇은 이걸 딱 보고 이제 복잡한 데를 들어가니까 저 반대쪽의 로봇에게 내가 먼저 들어갈게 너 기다려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겠구나라고 서로 이제 합의를 보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게 어떤 뭐 특별한 컨트롤이 아니라 로봇을 뭐 2대를 놓든 4대를 놓든 자동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설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의 그 설치할 때 뭐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제 토폴로지 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길들을 지정을 해주고 그것만 따라다니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설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다 없애고 정말로 로봇이 자기가 인식하는 환경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식당 지금 여기 비디오는 16대를 공급한 이제 그 식당이고요. 이제 최근에는 한 40대가 한꺼번에 도는 식당이 이제 생겼습니다. 근데 식당은 이렇게 로봇만 도는 게 아니라 여기에 아이들도 뛰어다니고 이제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로봇이 멈추지 않고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제 개발한 그런 플랫폼의 어떤 기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 100대 정도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의 제일 문제는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뭐 5G망, 뭐 6G망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굉장히 네트워크의 어떤 커넥티비티를 도와주긴 합니다만 그래도 꼭 네트워크 연결이 잘 안 되는 공간들이 생기고요. 또 와이파이 AP를 많이 설치하더라도 AP끼리 이렇게 서로 스위치가 되면서 네트워크에 순간 잘 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하고 해도 저희는 이제 100대 이상 로봇이 서로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면서 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제 오퍼레이션 코스트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로봇을 과거에는 중앙에 어떤 뭐 로봇을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을 계속 유지 보수를 하면서 로봇을 추가하고 도입을 해야 되고 또 그 시스템에서 로봇의 동선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야 되니까 로봇을 도입하는 이런 업체들에서는 굉장히 그 IT 유지 보수 비용도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는 중앙에서 그냥 어디서 어디로 가라라고만 하면 로봇들끼리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설치 유지 보수 시간 도합하면 이제 로봇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행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생이 이렇게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좁은 데 주행을 하는데 많이 최적화를 했는데요. 지금 로봇 회전 반경이 59cm인데 65cm 공간을 통과를 하고 이제 회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한 3cm 정도 공간만 남겨놓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요. 로봇이 지능적으로 그 넓은 데서는 빨리 달렸다가 좁은 데면은 알아서 스스로 안전 속도로 줄이고 이렇게 운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저희 음료수를 나를 때도 이렇게 턱을 넘는데 이제 로봇 서스펜션뿐 아니라 이렇게 쟁반 같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얼음물이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이렇게 나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확장성인데 뭐 저를 포함해서 저희 엔지니어들 다수가 이제 구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아키텍처 설계를 이제 구글 스타일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중심으로 설계를 했고요. 내부에서도 이제 오픈 개방형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이기종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것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웬만한 그 WMS든 이런 어떤 시스템 ERP단에 연동하는 게 그냥 하루 정도면은 다 끝나고요.
또 저희 클라우드에서 관제하는 여러 기능들도 전부 다 저희가 API로 이제 열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핸드폰 공장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산업용으로 전용 AMR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고객들이 서빙 로봇을 가지고 또 이런 산업 시설에서 벌써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까 이미 그 키노트 할 때 아시모프 이 Three Laws of Robotics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약간 웃자고 이거를 해놓은 건데 이제 해보니까 이 로봇이 인간의 삶에 들어왔을 때에 저희가 뭐 규제를 푸는 얘기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저희 걱정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저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입니다. 이게 오히려 개인들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산업시설에서의 어떤 그 기밀 정보들을 카메라를 달린 디바이스를 통해서 어떤 경쟁업체한테 이런 정보들이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우려 상황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데이터 이런 보안 관련된 우리가 좀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꽤 고용량의 배터리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전에도 그 몇 년 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데이터 센터 화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터리가 이제 폭발을 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잘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일단 이게 첫 번째 저희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뭐 제 발표를 마쳤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많은 로봇들이 이제 인간의 삶을 들어오면서 또 저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네, 베어 로보틱스의 그 아주 화려한 이 로봇의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백종윤 네이버랩스 로보틱스 앤 자율주행 그룹 부사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랩스에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을 담당하고 있는 백종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로드니 브룩스 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발표를 사실 영어로 준비했는데 대부분 한국 분이신 것 같아서 한국말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소개를 처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 네이버를 모르실 것 같이 보이시는 분이 별로 안 보이는데 네이버는 아시다시피 이제 국내에서는 최고의 IT 회사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내 시장을 지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뭐 전 세계가 그 검색 엔진에 대한 어떤 전쟁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시장을 국내에서 잘 지킨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회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네이버는 약 200여 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구글이자 한국의 아마존이자 한국의 페이스북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검색이라든지 뭐 쇼핑이라든지 지도라든지 뭐 그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들 뭐 24시간 뭐 일주일 내내 네이버 서비스를 한 번씩은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고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속해 있는 네이버랩스라는 회사는요, 네이버의 하나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이제 직원들이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 중심의 회사이고요. 저희 연구원들은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연구들이 이제 바로 그런 연구들입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AI라든지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의 이제 어떤 공통점을 보면은 이런 기술들의 공통점은 PC랑 모바일 환경을 넘어서는 실제 물리 환경에 관련된 연구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리 공간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활용하는 AR 기술이라든지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기술이라든지 그 외에 자율주행 로봇 관련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사는 생활 공간, 물리 공간에 이런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느냐? 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좋은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AI와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로봇과 자율주행 그리고 AR 같은 서비스들을 만드는 것이죠. 먼저 디지털 트윈에 대해 설명드리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입니다. 사람에게도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죠. 지도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공간에 대한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공간에 대한 내비게이션, 어떤 목적지까지 진행하기 위한 굉장히 가치 있는 정보들을 줍니다. 로봇이나 AR 같은 장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도가 읽을 수 있는 지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지도가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AR에게는 어떤 하나의 컨닝 페이퍼 같은 치트쉿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어떤 공간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로봇은 저희가 만든 매핑 로봇 M2인데요. 저희가 이제 회사에 있는 식당을 그리고 사무실을 스캔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카메라와 레이저 스캐너를 통해서 공간 정보를 복제해서 이 데이터를 클라우드에다가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디지털 트윈 정확히 뭐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을 디지털로 만드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도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상과 실제 공간을 연결하는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장비가 이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스스로의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즉 사람이 지도를 보고 내 위치를 파악하듯이 로봇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이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비게이션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기술이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입니다.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은 이제 사람들이나 유저들이 스스로의 위치를 인식하는 기술인데요. 저희가 개발한 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한 장의 사진,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태블릿 디바이스로 사진을 한 장 찍게 되면은 이 녹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장비의 위치가 지정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캡처한 이미지 한 장과 디지털 트윈의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2D, 3D를 비교함으로써 이 이미지가 어디서 찍혔는지를 아는 기술이고요. 굉장히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10cm 이내의 정확도를 갖게 됩니다. 이 정도 정확도면은 AR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로봇에서 활용하기 충분한 정도의 정확도고요. 특히 이런 기술들이 잘 활용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인도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웃도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위치 인식할 때 GPS 기반으로 정보를 보정받게 되는데 인도어는 이제 GPS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위치를 인식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럴 때 저희의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기술이 디지털 트윈과 함께 잘 쓰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마트폰의 위치를 잘 인식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토대로 AR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을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환경에서 길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박물관과 같이 어떤 특정 물건이나 특정 장소에 정보를 증강시킴으로써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응용의 예는 로봇인데요. 로봇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인도어를 돌아다닐 때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내비게이션하기 위한 기술을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이 잘 돌아다니는 걸 보시면 되게 뭐 신기할 텐데 뭐 요새는 또 많이 봐서 또 신기하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저희 로봇의 특별히 이제 신기하고 특이한 장점은 레이저 스캐너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기술은 아까 말씀드린 위치 인식을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도어를 넘어서 이제 아웃도어를 생각하면은 저희는 이제 굉장히 큰 범위의 메가시티 스케일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는 기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범위의 디지털 트윈을 만드는 건 또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저희가 접근하고 있는데요. 바로 항공 사진을 이용한 3D 리컨스트럭션 기법입니다. 그래서 항공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3D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는 비디오는 얼핏 보시면은 그냥 드론 같은 걸로 촬영한 이미지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3D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서울시의 전체 크기 605제곱킬로미터에 해당하는 3D 모델을 구축했고요.
이제 굉장한 저희의 장점이라면 25,000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프로세싱해서 큰 도시 스케일의 3D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고, 위치 정확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위치가 15cm, 10cm 정도 이내에 정확도를 가지고 인식이 되게 됩니다. 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는 자율주행이나 마찬가지로 AR 서비스 등에 활용이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활용 방법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3D 모델을 활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여기 보여드리는 내용은 도시 계획입니다. 도시 계획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를 어디가 위험한지, 어느 정도 토지를 깎아내야 뭐 건설이 가능할지 등등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지을 때도 어떤 부분에 어떤 그림자가 생길지 등등을 분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수자원 관리 또는 이제 홍수 시뮬레이션 등등의 저희의 3D 모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저희의 3D 모델이 굉장히 정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 관리, 도시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교통 시뮬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자율주행을 위해서 만든 이 3D 모델을 도시관리 관점에서도 잘 쓰고 있고, 서울시와 함께 S맵이라는 서비스를 이미 오픈했고, 해외에서도 중동에서 저희 3D 구축과 디지털 트윈 기술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해당 사업을 또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장면은 저희의 3D 모델을 또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활용한 예인데요. 잘 아시는 그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스위트홈이라는 드라마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이제 시즌 2를 보시면 저희 3D 모델을 활용해서 VFX 효과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 배경들이 저희 3D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재밌는 것은 이제 스위트홈이 사실은 네이버 웹툰에서 원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만든 원작에 네이버의 기술이 다시 쓰이는 재밌는 실행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이런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도 저희가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율주행 기술들 시연하는 영상들 보면은 뭐 아웃도어에서 잘 동작하거나 뭐 인도어에서 다니는 것들도 있지만, 아웃도어와 인도어를 넘나드는 것들은 사실 또 위치 인식하는 입장에서 보면 쉬운 프로젝트는 아닌데요. 저희 기술은 이렇게 디지털 트윈을 활용해서 아웃도어와 인도어를 동시에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요약하면은 네이버가 로봇 기술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모빌리티 관련된 기술들을 쭉 해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저희는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이런 연결을 또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로봇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두뇌를 클라우드에 올려놓고 로봇에서 수행하는 어떤 인식 기술이라든가 로봇에서 수행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클라우드에서 이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하는 이제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커넥티비티에 따라서 단점이 있다고 일단 하정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지만 또 장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제 이러한 이유들. 첫 번째는 이제 멀티 로봇 컨트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컴퓨터를 클라우드로 뺐기 때문에 파워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 세 번째는 작은 로봇들도 굉장히 똑똑한 두뇌를 클라우드에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로봇의 두뇌로 활용하는 클라우드 로보틱스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시스템을 저희는 아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크는 AI, 로봇, 그다음에 클라우드의 약자이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네이버의 신사옥 건물 1784 빌딩이라고 불리는데요. 네이버의 이 본부 헤드쿼터 건물에는 약 100여 대의 로봇이 앞에서 설명드린 비주얼 로컬리제이션과 클라우드 기반의 아크 시스템을 통해서 로봇이 제어되고 건물 전체에서 물건을 배송하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봇은 이제 아크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고요. 이 연결은 5G 네트워크를 통해서 구축되게 됩니다. 5G는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핸드오버 타임이 적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고 레이턴시 없이 보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반대로 아크 시스템은 아까 처음에 구축했던 이제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로봇이 위치를 인식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약 5천여 명이 근무하는 건물인데 지금 한 28개 층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100대 로봇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로봇들은 사실은 지난 2년간 굉장히 사람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실제로 2년 동안 큰 공간에서 로봇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드문 예라고 보시면 됐고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획득한 다양한 데이터, 거의 방대한 양의 데이터들을 저희는 로봇이 똑똑해지는데 다시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1784에 있는 다양한 로봇들에게 다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1784라는 헤드쿼터 말고 저희가 데이터 센터 각 세종이라고 세종에 지은 네이버의 자체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저희가 또 다양한 새로운 로봇들의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로봇은 세로라고 불리우는 데이터 센터에서 서버를 렉하는 서버를 픽업하고 집어넣는 로봇이고요. 지금 보시는 로봇은 가로라는 로봇, 자율주행을 통해 서버를 운반하는 로봇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올 형태는 알트라고 불리우는 완전 무인화된 자율주행 셔틀 버스입니다. 저희가 캠퍼스 내에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껏 다양한 실험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데요. 이 보시다시피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고 큰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셔틀을 통해서 직원들의 운송을 같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크마인드라고 하는 로봇 OS입니다. 저희가 세계 최초로 웹 플랫폼 베이스의 로봇 전용 OS를 개발했는데요. 요 내용은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robots of the future will provide numerous services. Does that mean we need more robot developers? No. The world's web developers are more than enough, thanks to the web platform-based robot OS, ArcMind. First of all, an unlimited number of robot services will be made possible. Until now, we've had to develop individual services for each robot. But from now on, we can connect countless web applications with robots around the world. For example, we can use the newest web applications for face recognition, payment, AI voice, and reservation to implement a new service robot. New services can easily be created by combining various applications, all with simple updates and deployment. Secondly, compatibility is also guaranteed. Multiple robots, different types, and even robots from different manufacturers can all be controlled by the Web API. Robot perception, manipulation, and mobility. Finally, the most powerful advantage lies in the web platform itself. Web developers all around the world, state-of-the-art security, and powerful cloud solutions. ArcMind synchronizes the paradigm of robot service development with the web ecosystem into an infinite world. 네,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기존의 로봇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어떤 로봇 개발자의 영역이었다면은 가장 생태계가 활발히 발달되어 있는 웹 개발자들이 쉽게 로봇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OS를 제공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로봇의 대중화를 아주 앞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아크 브레인이라는 이제 서비스를 갖고 있었는데 저희가 아크 마인드를 통해서 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로봇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제가 엔지니어로서 사실 뭔가를 새로운 걸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떤 상상을 실현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어떤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의 여정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종준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네이버의 아주 놀라운 지금 로봇에 관련된 기술들을 우리가 한 번에 다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전체 토론 시간을 갖는데요. 원래 토론 시간이 30분인데 저희가 조금 시간이 30분 부족해서 2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자료를 미리 받아보고 사전에 좀 질문을 좀 제가 준비를 했고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각 연사님들께 좀 답변을 좀 부탁드린 게 있습니다. 그거 좀 간단히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발표해 주신 우리 이정호 대표님.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로봇과 AI의 기술 그 결합이 이제 가장 하반부에 나왔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회가 수용해야 된다라는 점들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프리미팅 때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로봇과 AI가 결합됐을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험성, 그리고 또 그 반대 극부적으로 갖게 되는 자율성, 그 점에 어떤 중간 지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사실 아마 AI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AI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관점일 수도 있고요. 명확하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인차와 로봇 청소기는 동일한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왜 로봇 청소기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쉽게 받아들이고 쓰고 있고, 무인차는 아직도 어떻게 보면 무인차가 꿈꾸는 5단계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관점은 결국에는 AI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제, 그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해지하는 방법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겁니다. 위험성이 존재를 하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우리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런 AI 기술을 적용하자라는 관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위험성을 미리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들을 개편하는 겁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아까 1784인가요? 그 건물도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건물에 가보면 로봇이 다니는 경로와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최대한 접점을 줄여가지고 돌발적인 상황을 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걸 막고 있죠. 그런 것처럼 인프라를 저희가 바꿔서 조금 더 그러한 실패 요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만 아마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AI라는 표현에서 저는 항상 이런 말을 하는데요. 왜 우리가 그 위험성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표현이 뭐냐면, 여기에 지금 10,000개의 사탕이 있는데 1개가 독약입니다. 치사율 100%에. 그럼 대중들이 여기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 사탕을 꺼내 먹을 수 있을까요? 아주 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99.99%의 확률로 잘 하지만 0.001%의 실패가 아주 큰 방향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AI를 우리가 맹신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그 위험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의 활용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 답변이나 질문이 우리 청중분들께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하 대표님과 우리 백 부사장님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일 것 같아서 질문 내용을 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넥티비티가 되게 로봇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아까 하 대표님께서는 네트워크가 없는 로봇들의 자율적인 판단, 그 부분을 선택하셨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우리 백종유 부사장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5G의 어떤 URLCC, 그러니까 로우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는 표준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가는 이제 그러한 것을 선택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하 대표님께 네트워크 없이 작동한다는 것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최적화라는 점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네트워크가 없다라는 거가. 하지만 그 점에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은 이 네트워크 설비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업체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정도의 어떤 설비 투자가 불가능한 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 산업시설이든 뭐 식당만 해도 뭐 그런 POS 입력하는 데는 네트워크가 있다면, 손님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데는 이제 뭐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 있는 그런 식당들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데다 이렇게 어떤 뭐 최신의 어떤 그 망을 설치하세요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네트워크가 없는 환경에서도 시스템이 셧다운되지 않게 설계를 한 거고요. 그렇다고 이제 저희가 뭐 클라우드 관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클라우드에 컴포넌트를 올려서 돌릴 수도 있고, 그걸 로봇 안에도 돌릴 수 있고, 이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비디오를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좁은 데서 100대를 한 번에 운영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어떤 네트워크 장애와 상관없이 그걸 시스템을 돌릴 수가 있는데, 이게 분산형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중앙 서버에 어떤 그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밀도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도 그 시스템이 저희가 아직 그 100대 이상을 테스트를 못 해봤는데 1000대 이상이 한 번에 돌지 못할 거라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100대 테스트한 것도 처음 시도해서 그냥 바로 이제 돌아간 거지 막 시행착오를 겪어서 뭐 추가로 개발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었고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스케일러블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좀 반대적인 선택을 하신 네이버 랩스의 입장은 어떠신지. 네, 이 반대의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뭐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 뭐 어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또 상황마다 다른데,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관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로봇의 지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로봇이 스스로도 실시간성 정보를 처리하고 그를 통해서 회피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고요. 선택의 문제라는 하정우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하정우 대표님이 풀고 계신 문제는 식당 내의 환경이라면 저희는 대형 빌딩 내에서 큰 공간에 그리고 아주 환경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는 식당에 비해서는 그리고 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고객들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관점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결국은 현장의 환경과 고객에 맞게 클라우드 비중을 둘 것인가, 엣지의 비중을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좀 다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라디니 브룩스 교수님께 그 질문과 또 답변을 좀 요청드리고자 하는데요. 우리 브룩스 교수님은 오전에 기조 연설을 해주셨는데 그 로보스트 AI의 코파운더이자 CTO이시고요. MIT의 그 명예 교수님으로 지금 재직 중에 계십니다. 루드니 브룩스 교수님 오늘 보시고 좀 이 새 발표가 되게 흥미로웠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새 연사분들께 각각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질문을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Okay. Oh, it works. Yes, I do have questions. I think I'll start with Mr. Ha, Bear Robotics. It's very impressive that you have 10,000 robots deployed in so many countries. It's brave to deploy so wide, so quickly. The robots of yours that I've seen in person have been moving fairly slowly. That could be a strategy to make them safe. Do you see any problems with increasing their speed? And how does that work with your sensor suite? What do you see as the big challenges? Yeah, I think our robot can safely navigate up to like 1.2 meter per second. I think if you have seen in like airport lounges or like perhaps you have seen it at United Lounge, right? Yeah, much slower. Yeah, I think we feel like in a crowded space, the robot should go slightly slower than the human speed because like robot can be safe, but human can walk backwards and hit the robot. So if the robot appears behind you quite fast, then it is likely that human may just bump into the robot. So we set the speed between 0.6 to 0.8. That's where we get the most efficiency and the safety at the same time. But with a facility that allows more faster speed or they require faster speed, we can go up to like 1.6 meter per second. But like usually we try not to go over 1.2 unless there's environmentally safe to accelerate. Okay, thank you. I heard a slight. I heard Mr. Lee say something about Mr. Peck's robots, and I want to ask Mr. Peck. I heard Mr. Lee say that you separated the robots from the people. Is that how you see your robots as being separated? And is that a solution to safety, or how do you see that? 네, 약간의 오해가 사실은 있는데요. 저희도 사람들이 사는 생활 공간에 사람과 로봇이 엉켜서 이미 생활을 하고 있고요. 차이점이라면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 근무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 사람들이 로봇이 다니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사람들이 어떻게 공존하는가를 배우는 것도 저희한테 굉장히 큰 데이터이고요. 저희는 로봇을 별도로 분리한다기보다 다만 이제
수직으로 이동하는 측면에서는 로봇을 좀 분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건물 단위의 로봇 서비스를 하다 보면 결국 로봇의 서비스의 속도를 결정하는 바틀렉이 이 수직 이동에 있습니다. 즉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도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때 굉장히 짜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은데 로봇이 최대한 층간을 빨리 이동하면서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로봇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도입을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분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모든 공간에서는 로봇과 사람이 공존하는 형태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질문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정정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Mr. Lee, I'll ask you a question now. I liked the way you phrased things, that your humanoid robots are like F1 racing cars where you develop technologies. I'm going to tell lots of people, I'm going to quote you about that because I think that's a very important thing to say when many other companies are saying we have to have humanoid robots. Humanoids can be the only robots. How do you see if you are building humanoid robots, what are the challenges on cost for building the robots and for return on investment for customers? And how do you deal with that equation in general for the form of robots that you think you should be building? 네. 사실 휴머노이드는 아직,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분야 섹터 자체가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핸드폰이나 자동차처럼 아주 매시브하게 사용되는 공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1등하고 있는 현대 로보틱스가 1년에 판매되는 로봇 대수가 한 3,000여 대 정도 됩니다. 아마 베어가 더 많이 판매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거를 지금 원가나 ROI를 논의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더 일반화되고 대중화되면 지금의 수준이 아닌 훨씬 더 낮은 수준의 가격들이 책정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저는 조금 우려하는 내용들이 있긴 한데요. 로봇 자체의 가격보다는 그거를 서비스하는 가격들이 월등히 높아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냐가 사실은 실제 사용자가 느끼는 로봇에 대한 단가가 결정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마 의미하신 바가 물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한 매스 프로덕션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주요한 파트들, 뭐 구동계 파트가 뭐 예를 들어서 전체 로봇의 생산 단가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근데 그 수요들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속적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그것이 내려간 만큼 반대급부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입장에서의 서비스율이 되게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가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회적으로 좀 잘 합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You have more questions? No. 그러면 제가 저도 우리 로드니 브룩스 교수님께 세계 최고의 로봇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 하나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에서 로봇에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먼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지향적인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게 로봇이 언젠가는 사람 손으로 느끼는 센싱들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손이 되게 예민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센싱을 할 수 있는 기술들을 구현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프로젝트들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이게 올바른 방향인지 로봇에 있어서 미래를 봤을 때 아주 먼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그 연구 방향성인지와 더불어 또 그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나아갈 연구 방향성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좀 답변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think that's a good direction, but I'm going to suggest some other things that are necessary around it. When I first moved from Australia to the United States in 1977, I joined the Hand-Eye group at the Stanford Artificial Intelligence Lab. We had what were called the Vic arms, the Stanford arms, and we had parallel jaw grippers on them. They were already there when I got there in 1977. Then I had my humanoid robot company, which sold thousands of humanoid robots into manufacturing. And in 2017, I was visiting the Stanford campus and saw in a museum display those old grippers
and they were almost identical to the ones I was selling 40 years later. And that made me very sad. And it made me think, why is it so hard to make good robot hands? I think touch sensing is important. And over the years, I've seen many papers about touch sensors, but I think you need to couple it to two other things. Our hands use material properties of our skin in grasping, and it's more than just sensing, it's actuall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skin. The other thing for our hands, when we're doing something more than just a grasp, but we're doing all sorts of things, and especially suppose when we're doing force control sensing. And my favorite example of a difficult force control problem that humans can learn to do in just a few minutes is opening oysters. When you first try to open an oyster, you cut yourself because you slip, so you have to wear a big glove. But after a few minutes practice, you can start to open the oysters. And there's a lot of sensing the forces you're applying different forces, and switching very rapidly between the control program that you're using. Today, in machine learning for robots, people tend to think about learning of what is the state of the system, what is the next action. But in fact, I think it's more learning a control program that involves sensing forces, applying forces, changing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skin in the way you hold your hand, and the touch sensing. And I think you need to have, I think we, general researchers, general engineers, need to figure out ways to make all those things work together and have them progress together. And I think perhaps over the past few decades, the research has been on one axis at a time instead of multiple axes and bringing all these things together. So that's my theory only, on how to make progress on dexterous manipulation. The touch is one component, but I think you need to add these other components. 답변 감사합니다.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제대로 잘 연구하고 있다라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간이 이제 한 2분 조금 안 남았는데요. 제가 그 오디언스에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봇이 궁극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주셨습니다.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이 일반 로봇공학에도 도움이 되고 인간 환경에 최적화된 폼 팩터인 것은 이해되는데 그럼에도 많은 기술적 허들과 비용에도 불구하고 휴머노이드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아마 저한테 하신 질문인 것 같고요. 아마 이거는 상황에 따른 이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용기를 만드는 것과 일반화된 제품을 만든 거는 차이가 있거든요. 결국 전용이라는 거는 훨씬 더 효율적이고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계장치이겠죠. 하지만 휴머노이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두 가지의 특정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얘한테 주어질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보편적으로 푸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 가치에서는 좀 더 이쪽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에 적합하고 최적화된 형태가 필요하다고 하면 굳이 휴머노이드를 활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사회가 원하는 것들은 이 로봇이 한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맞는 형태가 결국에는 비용이 비싸더라도 휴머노이드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밖에 너무 좋은 질문들이 오디언스에서 많이 올라왔는데요. 시간상 이거 같이 못 해줘서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 좋은 발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 세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와 또 열띤 토론까지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AI를 활용한 로봇의 무한한 가능성과 또 인간과의 공존 방법을 함께 모색해보는 뜻깊은 자리였는데요. 모쪼록 서로 상호작용하여 좋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고영채 단장님과 또 연사 토론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